마이크가 나와야지 이렇게. 오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로그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김희철입니다. 예, 오늘도 김김김 삼김노동법 인사들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김김 중에 김의 김씨 김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밝히지 않는 김씨. 예, 네. 반갑습니다. 김유한입니다. 그 의원님 아주 어려운 걸음을 하셨죠? 예. 요즘에 뭐 현장에서 그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지금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 항동. 안전을 위한 거니까요. 그렇죠. 항동에 예. 아파트 단지 밑으로 지하 고속도로를 뚫어요. 국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있는 밑으로 그리고 학교 지나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지나가면 땅을 샀잖아요. 이제 이 건설자분들 땅을 사기 싫은 거야. 돈이 지하라는 드니까. 이유로 보상할 필요 없다. 보상도 해요. 어떻게? 평당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3만 원?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5천 원인 거다 5천 원. 그게 밑에 몇 미터나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네. 또 이게 30m까지인가는 구분지상권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싫으니까 또 한 40m가 넘으면 보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미터로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해도. 근데 지금 뭐 여기저기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가 위험하다면서요? 네, 집안이. 예, 집안이 단층 파세대라고 이제 뭐 자갈이 이렇게 깨져 있는 형태여가지고 물이 이게 싱크로 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공사를 하면 위험할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그런 걸 강행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고속도로 자체도 문제지만 그 한가운데 통로로 한가운데 아파트 두 채만한 수직구라는 공사 현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매일매일 아이들이 덤프 트럭 막 100대씩 오고 가는데 적게는 30대에서 많게는 100대 넘게 오고 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군에 그런 문제가 많아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싸우고 돈보다는 사람이다. 아니 난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그 얘기 했었거든요. 세월호 얘기하면서. 근데 뭐 5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이러고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주민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크로그 의원 중에 유일하게 투쟁이 함께 나서는 유일한 주민편. 그렇죠. 뭐. 주민편. 네. 야, 인정. 진정성이 뭐 보입니다. 예. 진짜 인정. 어쨌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PR? 홍보 시간을 드리지 않았나요? 예. 네. 그 지난번 이제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기로 이제 했던 게 계약과 관련된 좀 내용을 다뤄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 들어오는 건들이 해고나 이제 계약 해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내용을 해지 및 해고 대응, 계약 해지 및 해고 대응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막판에 우리 7번째 방송인데 이거에 대한 2021년 결산 이런 평가 이런 거 하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일단 어쨌든 지난 저희가 2020년, 21년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 캠페인을 했던 게 계약 기간 만료를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플랜카드하고, 권고 사직을 당하면 사직서를 쓰지 말고 이제 센터와 상담하세요 이런 플랜카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막 이렇게 안내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사실 아직도 이제 전화를 들어보면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실업급여 어떻게 받아요 하는 이런 문의를 저희 센터로 막 하세요. 너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 김현 노무사님이 이런 현수막들을 좀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뭐 권고사직 이런 좀 계약 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노무사님이 좀 자세히 친절히 노동자 편에서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근데 계약 해지는 너무 명확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명확? 예를 들어서 권고사직은 네. 사직으로 권고하는 건데 계약 해지는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간이 있고 네. 기간이 끝나서 이제 끝이야.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증빙이 있으니까. 네. 그 별로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일단 뭐 김근보 멋지다는 아까 의원님 활동이 멋지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반응이 오네요. 그래서 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좀 큰 틀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 국가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 건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해고가 어떤 형태로든지 해고가 제한되지 않으면요, 사용자들은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로관계에서. 왜냐하면은
얘가 조금이라도 입 바른 소리를 하거나 맞아. 개기거나 임금 올려달라고 하거나 그럼 바로 자르면 그만이죠. 맞아요. 이 사람 자르고 다른 사람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해고 제한이 없으면은 노동 조건이 바닥을 향해서 경주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자본주의 역사상 이게 있었던 일이고요. 최근에 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엉뚱한 소리 많이 하죠. 뭐 120시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번에 또 그 얘기 했던데 최저임금으로 일을 하면 지금 뭐 180만 원 넘게 받아야 되는데 150만 원만 받고 일하고 싶은 사람을 못하게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참 세상 무식한 얘기예요. 못하게 해야 됩니다. 못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150만 원을 노동자들이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일을 하게 해주면은 거기서부터 노동자들 사이에 취업 경쟁이 벌어져서 바닥을 향해서 경주하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계속 임금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노동법의 이념이에요. 마찬가지로 해고도 이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노동자들 사이의 취업 경쟁 때문에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모든 문명 국가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제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첫 번째 단계가 일단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확보하고 나야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도 얘기하고 노조도 만든다고 그러고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 아니잖아요. 계약직이거나 이러면 다음 계약이 있고 그럼 뭐 해고가 언제든지 될 수 있고 이러면은 잘 못해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안 돼. 근데 일단 계약 기간이 없어지고 일단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근로법에 적용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근무 처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수 있는 기본 네. 조건이 되더라고요. 아니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이제 노동 조건이 좋다고 하는 게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들은 처우가 보장돼 있으니까 신분이 보장돼 있으니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이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한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요구를 가지고서 얘네가 이제 대선 앞두고서 할 것처럼 립 서비스를 하다가 결국 오늘은 제대로 심사도 안 하고 그냥 넘겨버렸죠.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이 유명무실하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적용이 안 됩니다만 뭐 노동 시간이니 뭐니 제도가 적용이 안 됩니다만은 다 어차피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이 없어요. 아무 때나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도 상담 오시는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상담하다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회사에서 당신을 자를 수 있다. 잘라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열받아도 이제 참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해고 제한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노동 조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노동법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서 이제 PPT를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이걸 다 합쳐서 부당 해고 등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원칙을 딱 정해놨습니다. 이제 해고라는 표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회사에 따라서 뭐 면직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해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자동 퇴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되면 자동 퇴직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뭐 취업 규칙에 써놓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이름을 따지지 않고 그 실질을 따져서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 이걸 해고라고 부르고 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제3자가 따져보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해고 제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고를 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 정당한 이유가 뭐냐? 뭐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회사 돈을 빼돌렸거나 사장 얼굴에 주먹을 날렸거나 이 정도 급은 돼야지 정당한 해고 사유다. 무슨 말이냐? 노동자가 일을 하다 보면요, 당연히 업무상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 사는 일이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하게 놔둬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의 무제한적인 권력이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고가 되는 순간 노동자는 생계수단이 상실되죠. 생계수단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이제 생존권 보장의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웬만한 잘못이어서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잘못이어야 돼요. 네. 근데 그 뭐 이게 제가 뭐 얼핏 알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네. 뭐 이래서 지금 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해고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예, 그 뭐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해고는 크게 두 가지의 해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해고는 노동자의 잘못으로 해고되는 경우. 그거는 이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서 그 정말 해고될 만한 정당한 이유인지를 따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경영상 해고 내지 뭐 정리해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정리해고의 특징은 노동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해고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 23조의 정당한 이유를 더 구체화시켜 놓습니다. 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서의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네 가지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상 필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고 기준을 공정하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일이 없어지면 같이 근로 시간을 줄인다든지, 연장 근로를 안 한다든지, 신규 인력 채용을 안 한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걸 거쳐야 되고, 네 번째로 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과 해고의 기준에 대해서 50일 전에 근로자들과 노동자들과 먼저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정당한 이유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근로기준법이 더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는 사실 절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정리해고들이 나중에 법으로 따져보면 다 부당해고가 나오고 그랬죠. 네. 그 뭐 더 설명 안 하셔도 아니 뭐 질문을 하시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아 제가 좀 사례 먼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따져보고 어떤 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좀 이렇게 말씀 뭐 네. 의원님이나 노무사님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사례 먼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이분이 이제 11월 25일 좀 시간이 좀 경과한 것 같은데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핑계는 회사에서 기업 경영이 안 좋아서 권고사직한다고 하는데 인수 인계하는 대로 뭐 12월 달 다 안 나와도 급여 한 달치를 더 줄 테니 권고사직해라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은 14년 넘게 근무했는데 끝내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부당하다 느끼셨는지 인정 못하겠다고 다시 협의하자고 이렇게 회사한테 말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좀 이 관련해서 조언, 의견 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의원님이 조언하셔요.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이제 네, 해고를 제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그거를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냐, 이제 이 제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네, 나오네요. 이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불법이긴 하지만 네, 사용자가 뭐 그렇게 하는 거를 뭐 미리 막을 수는 없고요. 예방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런 해고가 이루어졌을 때 사후적인 구제를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 민사 소송을 가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민사 소송을 가면 법원으로 가면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예, 요거는 그 노동부에서 만든 준사법기관입니다. 일종의 노동 심판소, 노동 법원과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걸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이게 아무 이유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잘린 거다. 그래서 나를 구제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노동위원회에서 법원에 비해서 아주 신속한 기간입니다. 60일 이내에 신문을 거쳐서 이게 부당 해고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당한 해고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은 원직에 다시 복직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해고 기간에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라는 구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이 내려오면은 거기다 이제 이행이 되죠. 이렇게 이제 구제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용자들이 뭐 개념 없는 사용자들이 그냥 뭐 무식하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갑자기 우리 그냥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갑자기 네가 뭐 저번에 잘못한 게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은 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대부분 원상 회복, 대부분 구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사용자들이 알죠.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해고를 했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기 때문에 그냥 해고를 하면은 얘가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 자, 권고사직은 뭐냐? 제가 아까 해고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해고는 나는 일하고 싶은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권고사직은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 나는 너를 자르고 싶은데 내가 너를 자르면은 네가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테니까 자르지는 않는다. 다만 너랑 같이 일하기는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사직서를 쓰고 나가 달라라는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권고 사직을 했을 때 노동자가 나가기 싫으면 싫다라고 하면 그냥 끝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비유하자면 길거리 지나다닐 때 어디 뭐 가게에서 핸드폰 사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나 사기 싫다 하라고 그냥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난 그냥 사직서 안 쓰겠다라고 하면 끝나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저희한테 이제 전화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나 권고 사직 당했다고 모욕적이라고 막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권고 사직이라는 것을 해고와 동의어로 생각을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천지차이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노동자 보고 사직서를 써달라고 권고하는 행위. 그래서 내가 사직서를 안 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데 문제는 그 상황이 모욕적이고 또 사용자가 강압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사직서를 써버리면 그거는 그냥 자발적 사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해고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보호받을 수 없어요. 권고사직일 때 보호받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권고사직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사직서를 안 쓰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을 때 그 예를 들어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도 못 받지 않아요?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받죠. 받을 수 받는데 있어요? 이제 네. 말씀하시는 건 이런 얘기죠. 네.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사직서를 써주면 내 권고대로 사직서를 써주면 내가 그거에 상응하는 위로금을 주겠다. 근데 위로금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이는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협상력에 달린 문제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는 막 1년치로 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시티은행 보니까 5억. 네, 시티은행이 한국에 이제 점포를 정리하면서 퇴직금을 정년까지 다 보장했다는 거예요. 저희 위로금을 정년까지 보장했다는 거예요. 보장해주겠다. 근데 왜 그러면 그 해고는 거죠? 그래도 그게 싸게 먹힌다 이거죠. 그래도 그게 싸게 먹힌다. 사업의 철수니까. 철수. 철수 개념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사실 근데 우리 센터로 상담 오시는 분들은 잘해봤자 권고사직 한다면서 한 3개월치 이상을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라도 받으시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속아서 오시는 거죠. 속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해고고 해고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용자는 알죠. 사용자는 해고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노동자들은 사직서를 쓰면 안 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 손으로 쓰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사직서 쓰라고 하니까 사직서 쓰고 나와서 나한테 해고당했다 도와달라 이렇게 오시는 거. 저번에 제가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저번에 상담 오신 분인데 자기가 해고당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려고 왔대요. 얘기를 하는데 다음 주에 결혼해요. 다음 주에 결혼을 하고 뭐 이미 직장 동료들한테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해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 해고를 당했냐고 하니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있었어요. 수습기간 끝나고 업무 적격성이 안 맞다라고 이제 해고가 된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고해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사직서를 쓰고 온 거죠. 왜? 퇴직 처리를 하려면 사직서를 써야 된다고 해서 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사직서 뭐라고 썼냐고 내가 또 물어봤더니 일신상의 이유? 개인 사정으로 사직합니다라고 불러주는 대로 쓰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불러주는 대로 하고 속여서 하면 그 법적 효력이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는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에서는 자필로 사인하고 서명했다라고 하면은 회사도. 그 이제 그거로 이제 뭐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쉽게 얘기를 하시면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디 납치돼서 묶어놓고서 강제로 사인 받았다 정도 아니면
그냥 그건 자의에 의한 사인으로 봅니다. 자기가 그때는 사직서를 쓰면 못 받는다는 정도도 모르면 안 되는 몰랐다고- 거죠. 노동자가. 몰랐다고 그죠? 하더라도 어.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에서는 그거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해고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그분은 법적 구제를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직서를 쓰면 안 된다는 거는 권고사직 당할 때 해고의 편법적인 수단으로서 권고사직을 할 때 사직서를 쓰면 안 된다는 거는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계속 넣어서 가르쳐야 되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주제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노무사 이제 10년 넘게 이제 경력이 이제 쌓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어느 날도 이걸 상담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이 없는 것 같아. 맨날 반복되는 얘기고 맨날 똑같이 당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고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쓰고 오십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 센터 저희 어제 뭐 현수막 이제 걸 때도 농사님이 권고사직 당하지 말고 권고사직 사직서 쓰지 말고 이런 플랜카드를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무 태만으로 사직서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느냐? 뭐 그냥 권고사직이죠. 사직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건 다 권고사직이고, 근데 이제 저거를 이제 권고사직을 내가 응하지 않으면은 사용자가 정식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정식의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 절차를 다 준수했는지, 그리고 징계 사유와 징계의 종류 사이에 상당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근무 태만이라는 딱 아니라 지각 5분 하고 내지는 뭐 지각 10분 하는 횟수가 한 3일인데 그거 모아서 너는 근무 태만이기 때문에 해고하겠다. 이건 부당해고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심각한 근무 태만 사유여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가 봐도 더 일할 생각이 없다 싶을 정도로 이를테면 뭐 술 먹고 2주 동안 연락도 없이 무단 결근했다. 이런 거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5분 10분 지각하고 또는 뭐 근무 시간에 잠깐 인터넷 쇼핑하다 걸린 거 이런 거 가지고 해고하겠다고 하면 그게 부당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한 것들이 뭐 그 징계 순서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뭐 견책, 뭐 경고, 뭐 이런 것들이 누적돼야지 그런 것들이 아니 가능할까요? 뭐 꼭 누적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징계의 양형이 그 맞아야 되겠죠. 간단히 얘기 드렸었잖아요. 네, 뭐 네, 한 뭐 지각 몇 번 한 걸 가지고 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딴짓 좀 했다고 해가지고 해고를 한다거나 이러는 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상응하는 일반 통상적인 통상적으로 그런, 그렇죠. 네, 상응하는 상식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징계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저렇게 이제 사직서를 강요하는 거에 대한 대처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노무사님? 일단 공고사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직서를 쓰라고 공고하는 행위고 내가 안 쓰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계속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계속 이제 나보고 계속 막 아침에도 불렀더니 오후에도 부르고 또 내일도 불러서 계속 사직서 쓰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사직서를 쓸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복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은 네. 그땐 그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되죠. 그죠? 직장 내 괴롭힘이 되잖아. 난 사직서 쓸 생각이 없는데 자꾸 사직서 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때는 오히려 사용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죠. 네. 사직서는 안 쓰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서 이제 근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제 근데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많이 당하시냐라고 하면은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은 사실 직장에 크게 미련도 없으신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뭐 내 여기서 다니면서 싸우느니 네. 나가서 실업급여나 받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장님들이 꼭 나쁜 짓을 뭐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냐면은 너 지금 사직서 쓰고 나가야지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 이런 말들을 해요. 네. 이게 이제 완전히 틀린 얘기죠. 왜냐 실업급여는 사장님이 받게 해주는 거냐? 아니죠. 국가가 정한 법령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면 받는 거죠. 근데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에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건 마찬가지예요. 네.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장님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용자한테 이직 확인서를 받아가야 되고 또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때 이제 이직 사유로 허위 신고할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지가 잘라놓고
이 사람 그냥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실업급여를 못 받으니까 받고, 자기가 그러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다 제도가 있어요.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제도라는 그럼요. 건데 허위로 이직 사유를 신고한 경우에 노동자가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면은 그거 다 정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받으면은 당연히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공고사직 상황에서 내가 더 회사를 못 다니겠다 생각하셔서 위로금 협상을 하시는 거 뭐 그거 뭐 본인의 개인의 실업급여는 네. 해주는 건 아니다. 판단이니까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3개월치 얘기하실 건지 6개월치 얘기하실 건지 그건 서로 협상력에 따라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다만 그때 실업급여 받는 거를 회사의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해고가 돼도 당연히 받는 거고 어떤 경우에도 받는 거니까.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만 쓰지 않으면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 얘기에 속으셔서 자기는 부당해고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업급여 때문에 그냥 사직서 쓰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실업급여는 분들이 받게 굉장히 해드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대사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다. 그렇죠. 실업급여는 사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절반은 내가 낸 보험료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제도를 보장하는 건 나라가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건 사장이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 주는 게 아니고 아무리 그 서류를 잘못 뭐 가짜로 작성할 수 있겠지만 그거 다 구제 가능하니까 그것 때문에 실업급여 때문에 뭐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뭐 이러는 건 절대 그러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어쨌든 절대 사직서 먼저 작성하지 말기로 어쨌든 핵심입니다. 네. 저기 그리고 상담 받으세요. 일단 그러니까 작성하지 말고 상담 받고. 지금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돼 있는데 네. 사직서 쓰지 쓰지 말라는 말라는 교육도 의무해야 교육도 됩니다. 같이 넣어서 예. 심각한 수준이에요. 아까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이거를 진짜 저는 이 초중고 교육에 초중고.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제가 이게 이게 내가 일하고 받는 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 초중고 교육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거 많아요. 사실은 또 아주 정말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전세계약서 작성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스스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계약서 보기 그래서 속고 이런 경우도 많고 하니까 실질적인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고 거기에 노동법 관련 내용 꼭 들어가야 된다. 좋은 제안. 네, 제가 노동인권 강사단에도 꼭 전달해서 그럼요. 반영될 그러니까 수 정규 있도록 수업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렇죠. 더 들어가야 그렇죠,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럴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직권하면은 저희가 넣을 건데 알지. 조금 시간이 네. 걸리네요. 그 계약직 관련한 또 질문 좀 여쭐 텐데 어쨌든 뭐 계약직 노동자에도 아까 뭐 얘기했던 그 기간이 딱 끝나서 계약이 끝나는 노동자도 있긴 하지만 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또 기간제법에 따라서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적용 대상이 되기도 아니기도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직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 김희석 의원님이 설명을. 아니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인데 아, 계약에 어떤 기한에 제한이 없는 직이잖아요. 네. 이제 뭐 근데 물론 기간제법에 의한 보호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같아요. 네. 아니 뭐 기간제는 당연히 기간에 정함이 있는 노동자들이니까 네. 거기 또 그런 기간에 정함이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네. 만든 법이 기간제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어떤 법적인 보호 측면에서는 네. 이 이번 정규직과 같은 그런 계약에 예. 제한이 없으니까 일단 적용은 받는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뭐 거의 맞고요. 92점. 예, 맞고요. 뭐 98점 법적으로 확인을 드려야 네. 돼요. 근데 저는 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역사를 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것도 사실 역사적인 개념이죠. 뭐냐면은 아주 옛날에는 그냥 노동법이 없었을 때는 사용자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가 당연히 다르죠. 어떨 때는 업무량이 늘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업무량이 줄 수도 있고 옛날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요구사항 중에 하루에 4시간 이상은 고용하라는 게 투쟁 요구일 때도 있었어요. 시간 단위로 지금 플랫폼 노동 고용하듯이 사람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노동자 계급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오랜 투쟁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풀타임 정규직 고용 형태가 생긴 것이죠.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을 통해서 생긴 그런 고용 형태입니다. 근데 이 고용 형태에서 또 노동자들이 법적인 권리로 쟁취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고용 안정의 권리들을 보장받았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는 그냥 뭐 좋은 직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워낙 오랫동안의 투쟁을 거친 건데, 근데 이런 고용 형태가 언제 급속하게 무너졌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재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럼요. 언제부터냐면 97년 IMF. 그렇죠. 이후에. IMF입니다. IMF 이후에 내가 왜 알지? 뭐 다들 생생하시겠죠. 네. 뭐 성인이셨으니까. 그렇죠. 그때 IMF 이후에 이런 정규직 고용 형태가 무너지고 지금은 정규직 고용 형태라고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정규직이 아닌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이 나왔죠. 네. 비정규직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97년 전엔 진짜 다 정규직.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희 아버지께서 그 한국전력 되게 훌륭한 회사에 다니셨잖아요. 있는 집 자식이죠. 그렇진 않고 저희 아버지는 거기에서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 약간 청원 경찰 같은 거예요. 문을 우리 아버지 맨날 제복 입고 이렇게 나무총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정규직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다 외주, 용역업체, 용역업체 비정규직으로 다 전환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안전에 다니는 모든 사람은 안에서 펜을 잡든 전기를 고치든 문을 지키든 다 정규직이었거든요.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의 핵심적인 이게 뭐냐? 왜 비정규직이라는 게 들어왔느냐? 아무 때나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규직이니까 해고를 하려면은 뭐 해고 제한 법리를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외주 용역화를 시키면 그때는 사람을 자르지 않고 나는 업체를 바꾼 거야라고 하면서 이 사람 자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흔했던 게 뭐냐면은 계약직이죠. 계약직. 그동안은 입사를 하면 정년 퇴직까지 내가 다니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는 계약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로 계약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야. 그래서 너는 1년 동안만 고용하는 사람이고 1년 동안 너 하는 거 봐서 잘하면 내가 계속 해주고 근데 그 1년 동안 뭐 노조라도 만들고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라도 하면은 재고용은 없어. 자르겠다는 얘기죠. 이게 비정규직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출현했다는 것은 당시 이제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데 노동자와 자본가들의 노동과 자본의 이제 대립에서 노동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던 것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IMF 이후에 경제 위기를 틈타서 굉장히 변칙적인 고용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어요. 이게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노동 유연화. 그렇습니다. 노동 요구해서, 노동 유연성이라는 게 듣기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노동자들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기간의 네. 방식으로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고 제한 안 하면 노동자들 사이 취업 경쟁이 반드시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노동 조건이 열악해집니다.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고 실제로 IMF 이후에 우리 사회에 첫 출현한 그런 양상들이 뭐냐면은 빈곤을 이유로 신분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뭐 자살한다든지 그죠?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래서 자꾸 이제 아재들 얘기가 됩니다만은 2002년 대선 때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 특히 계약직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것을 그때 법을 안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지금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기간제. 계약직, 무계약직 이런 개념들이 나온 겁니다. 뭐냐? 잠깐 PPT 좀 올려주시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 비정규직이라는 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약간 싸움들이 있었거든요. 초반에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거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부분 그건 어쨌든 시대 흐름상 그게 지금 받아들여 가고 있으니 제도 안에 들어와서 최소한의 보호막을 만드는 역할들도 해야 된다라는 명목하에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든 거였는데 당시의 비판도 그랬고 결과적으로 봐도 저게 이제 비정규직을 오히려 인정하고 어떤 근거를 만들어줘 버린 행위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역사적으로. 정확한 평가 이제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노동계의 요구는 IMF 이전으로 돌아가면 된다. 정상적인 고용 형태로 돌아가면 된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제 사실 이제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죠. 내용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고라고 보진 않아요. 그냥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종료됐다. 자동으로 근로관계 종료된 거고 종료됐다. 재계약하고 안 하고는 이제 사용자 마음이죠. 내가 재계약하면 너는 계속 일하는 거고 네가 조금이라도 밑보였으면 너는 그냥 근로계약 종료니까 그냥 집에 가.
해고를 상시화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하니까 당시 이제 기간제법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 기간이 합산해서 총 2년이 넘으면 2년이 넘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기간에 정함이 없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무기계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법은 이제 뭐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다시피 2년이 지나면은 정규직으로 고용된다는 말의 뜻은 2년 동안은 무제한적으로 계약직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 제도가 이제 이런 제도가 이제 완전히 공공연하게 합법화가 그렇죠. 된 거예요. 그래서 23개월을 주로 썼죠. 23개월. 그렇습니다. 24개월을 넘기면은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전환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예 대놓고 23개월만 딱 쓰고 계약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같은 분을 쓰는데 한 달만 쉬었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네, 당시에 노무사들한테 자문하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근로계약 단절 기간을 몇 주 정도 두면 안전하겠느냐 이런 자문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법 취지 뭐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법 취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근데 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딱 봐도 그럼 23개월 쓰고 하면 되겠네라는 게 보이는데 왜 저렇게 했는지는 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 뭐 저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많죠. 그래서 이게 2007년에 시행됐는데 2007년에 시행되고 실제로 2년 적용을 받아서 무기계약 전환될 시점이 되니까 당시 MB 정부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해고 대란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법 적용 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 된다 뭐 이런 헛소리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어쨌든 이게 현재 계약직들을 규율하고 있는 법리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주제로 돌아가면은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직 기간제법에 따라서 이제 무기계약직도 적용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질문이.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담이 이제 이런 네네네.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규직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해고당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자기가 계약 기간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인데 재계약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해고가 됐다라고 하면은 우선 따져야 되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 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이 넘어서 이미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 사람이 맞느냐.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요.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막 3년, 4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2년이 넘은 시점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이미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1년짜리 근로계약을 썼다고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노동 조건을 정했을 뿐이고 이미 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해고됐다고 했을 때 일단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살피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2년을 넘었는데 그냥 계약제 쓴 거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고요. 2년을 넘은 상태에서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건 100% 부당해고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2년이 안 된 분들, 그리고 이 기간제법의 한계가 큰데 이 기간제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가 또 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고령자가 몇 살이냐? 65세 이상? 그러면 좋겠는데 55세입니다. 55세? 네. 55세만 넘으면 기간제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비 선생님들이 다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55세를 넘어서 근로계약을 뭐 1년짜리를 5년, 6년 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적용이 안 돼서 1년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표적인 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요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를테면 건설공사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아파트 공사 현장이 2년짜리니까 2년 동안 그 현장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서 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건 요즘에 어디에 악용이 되냐면 지자체 위탁 사업체. 그러니까 제 그런 것 같아서. 지자체 민간 위탁 사업체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적용을 해요. 왜냐하면 니들은 예를 들면 왜냐면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을 줄 때 보통 3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3년 단위, 5년 단위로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줬기 때문에 니들은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2년 이상을 일했더라도 이렇게 따지는 경우들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 이따 좀 더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계약직이 해고됐다라고 해서 오면은 첫 번째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인지를 살피고 대상이지. 두 번째는 안 된다라고 하면 2년 미만이거나 이런 예외 사유에 걸려서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갱신 기대권이라는 걸 따지게 돼 있습니다. 갱신 기대권은 이제 의원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건 갱신기대권 뭐 간단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속될 일이라고 네. 판단되어지고 서로 그거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지 않고 일도 계속 있고 네. 그런데 그러면 서로 이 계약이 연장될 거다라고 기대를 기대하고. 서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인정되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네. 맞죠? 아예 뭐 왜 확인하고 그러세요? 아니 저는 이제 라이센스 있는 분한테 라이센스 있는- 이거는 꼭 정확히 해야 되는 건데.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어허. 이거는 이제 저희한테는 좀 낯설지만 네. 이 법리적으로나 이 노무사분들한테는 네. 많이 쓰시는 어떤 용어이고 개념이죠.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갱신기대권으로 이기고 이러는 게. 예, 네. 뭐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 신의 성실. 뭐 권리 행사와 뭐 의무의 이행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의원님한테 돈 1,000만 원 저기 빌린 다음에 갚으려고 할 때 뭐 당연히 뭐 현찰이나 이렇게 줘야지 10원짜리로 바꿔서 뭐 세바 이렇게 하면서 주면은 이거 뭐 제대로 변제했다고 안 보잖아요. 이런 이제 일반적인 법 원칙을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근로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 겁니다. 뭐냐면은 어쨌든 이 사람이 계약 기간 동안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일이 사라지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계속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일자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당연히 재계약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걸 무시하고서 이 사람한테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갱신 기대권이라는 이 근본적으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거.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부당 해고와 동일하게 본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따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빠져나갈 근거를 근데 만들죠. 예를 그렇습니다. 들어서 뭐 네. 어떤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모자랐다. 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기준 중에 그쵸. 주변 우리 동료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참 불편해한다고 말을 많이 한다. 그쵸, 뭐 그러니까 근로평등.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그걸 기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피해 나가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갱신기대권으로 이렇게 다투어서 이기는 경우도 저도 되게 욱한 게 경비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 보면 다들 그래요. 뭐 근무가 어쩌니 뭐 민원이 들어왔네. 그럼 좀 대도 얼토당토 안 한 그런 핑계로 계약을 재계약을 안 하고 다 이제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다툼이 되거든요. 근데 뭐 정규직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해고당했다고 했을 때도 그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안 한지 그 실제로 존재하는 해고 사유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계약직 갱신기대권을 다투는 사안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이제 다양한 핑계를 대는데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이런 걸 다퉈야 돼요. 제가 이제 뭐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했던 사건 중에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 이 사람이 그냥 좀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원래 한국식 조직 문화에서는 팀장 정도 되면은 이게 좀 이게 비벼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팀장보다 자기가 더 일도 잘하고 팀장이 참 별로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팀장이 한마디로 엿먹어라 하고 이제 자르려고 한 거예요. 자르려고 하면서 자르려면 이제 평가 점수가 낮아야 되니까 그냥 뭐 1, 2, 3, 4, 5 있으면 1번으로 쫙 그었어요. 제일 못함으로 인사평가를. 결국은 부당해고 나왔죠. 왜냐?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인사평가죠.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 한 거지. 아니 뭐 인사평가 문항이 다양하게 있을 건데 뭐 정량평가, 정상평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어떻게 전부 다 제일 못함이 될 수 있어요. 그걸로 갱신기대권으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 그건 네. 쉽지 않은데 훌륭한 부당해고 농사에. 판장을 받아. 그럼요. 이쪽으로 전문이시니까 너무 잘하셨네요. 마음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네 진짜. 그게 뭐 그게 이제 하나의 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이긴 것도 하나일 뿐이다. 더 많은데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뭐 그렇죠. 뭐 사실 손쉬운 사건이죠.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노동해방 있어요. 법률사무소. 뭐 여기서 영업이 될 거라는 기대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예. 인터넷에 치면 한 개밖에 없어요. 거기 그런 이름을 쓰는 데가 없을 거기 때문에. 노동해방 노동해방. 노동법률사무소.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정규직을 해고하는 사유보다는 이거를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어쨌든 정규직이기 때문에 웬만한 잘못이 아니면 해고할 수 없는데 갱신 기대권을 따질 때는 좀 넓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좀 일을 못했다, 업무 적격성이 떨어진다, 업무상 실수를 많이 했다 이러면은 갱신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게요 매번 가슴 아프고 매번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어서 그런 공감이 많이 가네요. 아니 제가 이제 저희 센터가 이제 그런 민간 위탁 센터인데 방금 앞전에 이제 다뤄주셨던 이제 그 업무의 완성, 프로젝트의 완성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제가 제 사례를 좀 노무사님한테 또 의원님한테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전임 시장 지우기인지 정확하게 어떤 의도인지는 본인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얘기한 게 뭐 K-뷰티 산업을 좀 확산한다 뭐 이런 차원으로 민간 위탁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 뭐 노동자 센터든 이런 센터들의 예산을 다 50% 이상 축소하고 또 고용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80%까지는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고 고용 승계를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이것도 계약 안으로 20%만 고용 유지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뭐 어쨌든 예산안을 지금 오세훈 시장이 내놓고 그걸 강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젝트의 완성, 그다음 민간 위탁 사업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고 프로젝트가 완성되거나 그냥 안 하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 하겠다, 구로구에서 안 하겠다 하면 없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되게 좀 난감하고 정말 계약직보다도 더 처지가 좀 그러니까 이제 상황인데. 특히 공공기관 또는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는 어떤 서비스의 제공 이런 것들은 사실 프로젝트의 완성이라고만 딱 단정지어서 보기 어렵죠. 아니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영역이 뭘 하면 완성이 되는 건데요. 복지 이제 노동자들의 점수 매겨가지고 100점 맞으면 완성되는 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업무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그렇게 프로젝트의 완성이라던가 어떤 그런 종류의 기한으로 제한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물론 단순히 표현은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당연히 인건비가 이제 삭감이 된 거고 결국 그것은 해고로 표현이 되는 거죠. 해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근데 그건 또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계약 기간 안쪽으로 사람을 더 자르라고 한 거죠. 그죠? 그렇죠. 현행 네, 제도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이 3년인데 네.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네. 2년차 계약에 돈을 줄였어요. 해고를 했어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 계약도 지키지 못하는 계약도 이행하지 않겠다. 네, 그렇죠. 그런 좀 무식한 으름장을 놓은 거죠.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은 반영이 돼서 일단은 쭉 이 3년의 기간이 부족함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저는 나아가서 이 기간의 또 이게 재계약도 어떤 프로젝트의 팀으로서도 갱신 기대권이 있지 않나.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고 갱신 기대권이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계속 이 회사에서 아니면 이 지자체에서 쭉 진행되어 일을 하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되어야 하고 물론 그 안에서 뭐 사람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그 센터 내에서 논의를 하거나 이럴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그런 3년이라는 기간 종료했다고 해가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가는 것들은 안 되고 또 고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사님 뭐 추가적으로 더 추가해 주실 내용 혹시? 예,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용 구조, 고용 형태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김희서 의원님 아버님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전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뭐 직종에 상관없이 다 직고용이었는데 직접 고용이었는데 지금 직접 고용 안 하고 용역, 외주, 하청을 주죠. 이거 이제 우리가 간접 고용이라고 하거든요. 간접 고용이 뭐냐? 실제로 이 사람을 고용해서 그 노동력 제공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업주가 따로 있고, 근데 이 노동자가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만 다르다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셨지만 구로센터는 근로계약서를 누구랑 쓰셨습니까? 근데 그 근로계약서 쓴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나요? 결국에는 부족했지만 결국은 시에서 예산을 주어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시에서 예산을 깎으면은 사업이 중단되는 거고
실질적인 사용자는 시거나 구죠. 지자체입니다. 근데 지자체는 지자체에 가서 뭐 그런 걸 항의를 하면 나는 당신들과 근로계약 쓴 적 없으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간접고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간접고용 구조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고요.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직접 고용, 직접 운영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한 민간 위탁 구조, 간접 고용 구조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더 한자도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써 있잖아요. 구로 네. 뭐 노동자 종합복지센터 예, 지원센터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구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라고 써 이 있죠. 원청이 구로다. 아니 원청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 거기다 써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더더욱 구로가 책임지고 네. 가야 되는 거지.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구로 빼야지. 그죠? 노동자 종합복지원센터 이렇게 네네네.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거는 책임을 확실히 져야 돼. 저는 이제 간접고용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로구가 직접 운영이 아니라 민간 위탁이라는 건 사실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얘기죠. 또 생각나는 게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인천공항이 비정규직 천국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인천공항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천공항 가면은 총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총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큐리티. 시큐리티. 시큐리티. 딴 것도 아니고 총을 메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비정규직 용역이었어요. 민간 용역 업체에 어떻게 총을 줘요? 네? 국가 기관 시설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용역을 써가지고서 진짜 총이에요? 진짜 총이죠. 그럼 가짜 총이었으니까 가스총 같은 거 아니고? K1. 진짜 총이에요. 어휴, 총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네. 너무해다. 총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었다는 게 저는 그 나중에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신분도 보호하고 정확해야 그렇죠. 되고 완전 그래야 되는 네, 거예요. 이 비정규직 천국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군인들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러게요. 용역업체 소속인데 그나마 이제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1호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얘기하면서 인천공항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했던 직접 고용, 정규직 고용의 원칙이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지고 세계사적인 문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편법적인 고용 형태로 출현해 있는 것이죠. 하여튼 뭐 이런 연대와 지지 감사하고요. 열심히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럼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네. 또 권리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지속되어야 하는 일이고 특히 구로가 어떤 등입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상 구로 이게 다 연결돼 있으면서 국가 산업 단지가 있고 노동자들이 10만 명, 15만 명이 되는 이 지역에서 네. 지자체가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역할을 지속되어야 하는 거죠. 어쨌든 뭐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그 지금 고용 불안 문제는 김희서 의원이 구로구 의원으로 있는 이상은 뭐 문제 없이 잘 해결. 당연히 그렇고 그거는 많은 의원들에게도 그 네. 내용들을 확산하고 공유해서 저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역시 걱정하지 마십시오. 훌륭하십니다. 네. 그 지금 시간이 뭐 많이 되어서 이제 곧 좀 정리 시간이 필요한데 뭐 갱신 기대권 뭐 어쨌든 그런 권고사실 관련해서도 많이 다루었고 이제 했으니 2021년 우리 온라인 방송에 대한 이제 강평 일단 뭐 저희가 네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띄운 거니까요. 네네.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시작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네. 아주 급진적인 성과는 없었다라는 네. 얘기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에 주저하지 않고 네.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훌륭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의정 활동의 어떤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명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자면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아야 모두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 여성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한 구로구가 된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이 상김노동법을 통해 가지고 정말 되게 중요한 상담, 중요한 어떤 해결 이런 것들을 받은 분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계시면 그걸 이제 우리가 힘을 삼아서 더 많은 그분들의 어떤 삶의 개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노동의 권리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이런 인식들이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근거지로서 우리 프로그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냐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뭐 그건 좋아요. 소중하다. 뭐 그럼요. 아니 진짜 그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무한 경쟁의 유튜브 세상에서 이런 조그만 뭐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조그만 콘텐츠가 뭐 그렇게 많은 파급력을 단번에 가지기는 어렵고요. 네. 뭐 좀 평가를 해보고 꾸준히 진행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또 오늘 신지혜 씨가 네. 조급함을 가지고 진보 정당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돌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네.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는데 놀라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나는 근데 윤석열 캠프가 신지의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의 상징인데 뭐 받은 게 더 웃겨요. 왜냐면 여기는 또 거기에 대당 뭐랄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요새 용어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요즘 그거에 또 대당에서 다른 또 지지층을 기반으로 20대 남성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의 성과를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그러게. 있었는데 여기서 확 반전에 근데 요즘 뭐 카드를 여러 가지 꽂아줬어요. 분석이 있는데 홍준표 의원의 평가로는 이렇죠.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는 3개 부류가 있다. 하나는 김종인 할배가 하는 주도하는 데가 있고, 두 번째는 새시대의 김한길 쪽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파리떼들 윤석열을 꼬여드는 파리떼들 이 세 부류가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좌충 우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 한데 생각났다. 네. 백래시. 백래시. 백래시를 백래시의 그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정통 페미니즘 부분이 이건 또 뭔가 양날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놀랐어요. 백래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이제 노화의 이게 어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써먹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하여튼 그래서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신지혜 씨가 왜 들어갔겠어요? 조급한 거죠. 자기는 콘텐츠가 있는 것 같고 뭐 해보고 싶은데 양당제에선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들어갔다는데 저 오늘 페북에서 제가 아주 인상적인 비평을 봤는데 신지혜 씨가 하는 얘기는 이런 거다. 뭐 신지혜 씨가 들어가면서 뭐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 대기업에 들어가는 신입사원이 입사 지원서에 쓰는 얘기랑 똑같은 거다.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내가 뭐 현대자동차 들어가면서 현대차를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뭐 그게 뭐 진정성 있는 얘기인가요? 그냥 하는 얘기지. 똑같은 거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아주 적절한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또 신지. 그래서 조급해하면 안 된다. 조급하지 않고. 한 45 넘어가서 그러는 거는 조급한 건가요? 제가 어제 그저께가 45 생일이었는데 이 12월 17일. 의원님은 이제 뭐 삼선 이후를 보셔야 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조만간 한번 결단을 하셔야죠. 아니 뭐 안 그래도 저기 제가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그 하는 단체에서 최근에 또 그런 발표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진 보였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깜짝 뭐 놀랐네. 아이고 돼야. 탈당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에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극과 극은 통하나? 왜냐하면 그 사회진보연대라는 단체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좌파 또는 진보에 있어서 좀 일정 정도 영향력이 있고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 단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보 쪽에서 근데 이번에 거의 뭐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내용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자유주의자인 윤석열을 지지해서 일단 이 정권의 어떤 그런 창출. 것들을 막아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오늘 신지혜 씨를 보면서 야 이게 좀 그런 맥락이 있나 보다. 또 극단적인 생각이 가면 그런 게 너무 이 현실에 대한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런 게 생각이 지구가 들었어요. 둥그니까 자꾸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이랑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지혜 씨. 훌륭한 통찰입니다. 왼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과 만난다. 야. 근데 이런 거를 저는 그냥 개인의 일탈로만 다 취급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흐름적인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내년에도 계속 우리 소소하지만 이런 좀 그렇죠. 계속된 컨텐츠를 같이 함께 우리 저기 애청자분 김금보 씨가 계시니까 계속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늘 수고해 주신 우리 서인식 PD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러네요. 싶어요. 네, 우리는 화면에라도 나오지만 그러니까요. 그 뒤에서 늘 이거 조정해 주시고 준비해 다 주시고. 챙겨 주시고 이 장비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이 앞에. 오늘은 맞습니다. 서인식 헌정 방송으로. 네, 그렇죠. 정말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계속 이 멤버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아유 이 멤버 일단 가고요. 뭐 당장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김씨 일단 가는 중심으로 걸로. 가 김씨 중심으로. 휴시 중심으로. 네. 근데 내년 선거 때문에 네. 의원님 계속 가능한가 해서. 저요? 네네. 아유 저도 뭐 네. 좀 하고 해야죠. 선거 때 뭐 선거만 하나요? 선거 때도 밥도 이렇게 먹고. 나오는 거 상관없나요? 저에게 어떤 노동이나 어떤 네. 노동자의 권리, 주민의 어떤 이런 거는 밥 먹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냥 뭐 선거 때라고 안 하고 선거 때라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늘 꾸준히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혹시 저는 이제 선거 운동에 혹시 뭐 이게 불법 뭐 이런 부분이 혹시나 전혀 없어. 전혀 없어요? 전혀 뭐. 그냥 이 멤버 계속. 아 그럼요. 노동부 네. 늘 하는 대로 해왔던 대로 상담하고 네. 얘기 나누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2022년이 무슨 해죠? 김희서 삼성. 아니 내가 봤는데 흑호랑이 흑호랑이. 아닌가요? 네, 검은 호랑이. 그쵸 흑호랑이 맞다. 검은 호랑이. 하여튼 검은 호랑이 해에도 우리 계속 이 멤버 그대로 계속 쭉 가는 걸로 네. 하고 아쉽지만 2021년 올해 방송 이걸로 이제 마지막 아이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끊어도 되겠죠 이제? 네, 네. 네,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